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함축 윤장현입니다. 예, 이 유로와 코파로 좀 뜨거운 여름인데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오늘은 저희 또 한준희 해설위원 또 장원구 기자님의 정말 섬세하고 감칠맛 나는 이 엄청난 이 자료와 함께 저희가 이 3차 예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자료, 그래픽 하면은 그 옵타를 주무기로 삼는 김현민 아닙니까? 그렇죠. 장원구의 또 그래픽이 있어요. 네, 요거는 또 이제 옵타와는 또 좀 다른 네. 장원구 기자님의 정말 그 장구한 커리어 그리고 그 해외의 여러 그 인맥들 모든 그 장원구 기자님의 공력과 커리어를 집약시킨, 집결시킨 명 그래픽들을 오늘 이제 선보이실 겁니다. 기자님의 그래픽, 구래픽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좀 많은 데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축구에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 조추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고요. 사실상의 뭐 최종 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차 예선 조추첨식이 있었는데 B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아시아 팀들과 만나게 됐고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과 한 조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란과 일본을 일단 우리나라가 1포트로 가면서 잘 피했고 2포트에서 좀 까다로운 팀이라고 볼 수 있던 이제 호주와 또 카타르를 피하면서 이라크와 만나게 됐는데요. 이 중요한 포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팀을 오늘 이 구래픽을 통해서 함께 상대 전력을 미리 파악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트 2부터 좀 가볼 텐데 아시안컵 때 정말 깜짝 활약을 보여줬던 이라크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지난번 방송 때 저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싸우는 말투냐, 감히 감히 그런 네가, 댓글들이 있었어요? 감히 당신이 뭔데 우리 한준희 옹의 얘기를 듣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뭐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톤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서 제 목소리 때문에 듣는데 거슬렸다는 분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께 그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톤을 낮춰서 좀 조용한 방송을 하겠으니까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구 선배님 그 말투는 이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뻘 같지 않습니까? 네, 열정적인. 뜨겁습니다. 자 이제 뭐 이라크 얘기해 볼까요? 네. 구래픽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아시안컵 16강전 요르단전의 그 사진이고요. 사실은 그 이라크가 그때 16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잔디 공격수가 먹고 하면 왜 잔디를 먹었는지 그건 지금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어쨌든 그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죠. 오른쪽 표에 F조 빨간 글씨 F조 1위 6전 전승 17득점 2실점 빨간 글씨가 현재 이라크의 전력을 그대로 나타내줘요. 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모두 동남아 팀을 상대하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완벽하게 2차 예선을 돌파한 팀은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한 의원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렇죠. 베트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요즘 지난번 아시안컵에도 출전했던 팀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당히 이라크가 그 예선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고 저 예선 성적 때문에 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2포트와 3포트가 막판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상대적으로 사우디는 요르단에게 또 패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 이라크 요르단이 사이가 이제 좋을 리는 없거든요. 사실상 거의 협업을 한 셈이 됐어요. 장외 협업이죠. 사우디를 떨어뜨리고. 사진 밑에 피파 랭킹을 보시면 작년 7월에 70위였죠. 근데 쭉쭉 올라가서 55위까지 올라갔어요. 15계단을 뛰었거든요. 요즘같이 그 A매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 15계단이 뛴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고 한 번에 뭐 20칸 뛰었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팀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올라간 팀이 가장 무서운 제 팀이거든요. 주식 같았으면 좋겠네요. 한 방에 올라가면 또 한 방에 꺼질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 이라크는 완전히 차근차근 오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파 랭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장원구 선생님의 그 필생의 역작 스카우팅 리포트. 저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그 속도 계기판이 있죠. 거기 81점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B조 6개국 간의 상대 평가입니다. 3차 예선 그 B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81점이 무슨 월드컵의 81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월드컵의 81점은 8강 후보한테나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공격력, 수비, 공격 트렌드 해가지고 항목이 10개 있고 항목별로 10점씩 만점을 줬는데 저거 역시도
B조 6개국만의 상대평가예요. 네.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걸 아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고요. 이라크는 점수 딱 평균 8점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다 8점이고 하나가 9점, 하나가 7점이니까. 출전 횟수는 이제 한 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건 10점을 줬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출전을 했으니까. 한국 10점 대비 그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한 번씩 출전해서 7점이고 다른 국가들은 출전 기록이 없어서 6점을 줬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고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이런 정도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저기서 이제 그 이라크의 그 수비력 걸 제가 9점을 줬습니다. 이라크가요 우측 하단에 오펜스 스타일, 디펜시브 스타일 있죠. 네. 자 그래프의 오펜스에서 왼쪽은 다이렉트 플레이고 오른쪽은 포제션이에요. 네. 그다음에 디펜스에서는 리트릭, 그러니까 블록 디펜스냐 아니면 프레싱이냐. 네, 물러서서 블록 네, 형성이냐 네.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중간에 그럼 가운데 그래프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붉은 점, 파란 점이 가운데로 갈수록 전술의 유연성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독일은 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페인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융성성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은 포지션이 조금 높다. 스페인 전성기 때 막 80% 점유율 잡을 때는 빨간 동그라미가 거의 오른쪽에 극단에 가 있는 거였고 그렇겠죠. 지금은 중간 대비 한 3칸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르헨티나는 중간 대비 한 오른쪽에 한두 칸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저거를 봄으로써 공격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이다 또는 수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라크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다이렉트 플레이가 많고 살짝 블록 디펜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팀은 유연하게 잔 패스 게임을 하든가 프레싱도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팀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그랬고 월드컵 예선 때도 능동적으로 전술을 변화하는 모습 제가 한 3경기를 봤거든요. 예선전을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아주 그런 그 융통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한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라크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요르단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리고 요르단이 아시안컵의 성적은 뭐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통틀어서 요르단이 가장 좋지만 팀 대 팀으로 보면 평균적인 어떤 강력한 정도는 이라크가 요르단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둘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옵사이드 깃발 보이죠? 네. 자, 저기서 이라크는 게임 평균 1.8인데 상대팀, 그러니까 이라크를 상대했던 팀이 0.3에 이라크를 상대했던 팀은 거의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 팀이 아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전후방폭, 좌우폭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후방폭, 좌우폭을 따지려면 24가지가 나와요. 볼을 가졌을 때 전후방폭, 좌우폭이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 진영에서의 좌우폭이냐 전후방폭이냐 미들 지역에서 전후방폭이냐 좌우폭이냐 파이널 서드에서 좌우폭이냐 전후방폭이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4가지라고. 그렇죠. 근데 인 포제션, 아웃 오브 포제션 볼을 가졌을 때와 볼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냥 폭을 따진다면 전후방 24가지가 나오거든요. 폭이 넓었다 폭이 좁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공을 가졌을 때와 다르고 공을 안 가졌을 때 다르고 경우의 수가 많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왜 저걸 말씀을 드렸냐면은 볼을 가지지 않을 때는 뒤로 물러서죠. 그리고 특히 이제 로우 블록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이제 만약에 두 줄 수비를 섰다 했을 때 그때 라인 컨트롤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최종 수비수로. 그 선수의 위치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6m에 평균적으로 자리하는데 이거는 이 B조 속해 있는 라인 컨트롤러 중에 가장 낮은 위치예요. 제일 처음에 BP 볼 포지션 보이죠? 왼쪽 위에 64대 36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분명히 상대 팀들이 약한 측면도 있지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또 수비할 때 내려설 때 내려서고 1대0으로 이길 때 안전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전빵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신이 가능하면서 변신이 확실한 팀이네요. 요렇게 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저렇게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이라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 포트에서 사우디는 3포트지만 카타르, 호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라크가 과연 그 팀들보다 약할까? 그 아시안컵의 그 잔디 먹방만 아니었어요. 요르단한테 이기는 경기거든요. 그쵸. 실제로 요즘 호주 같은 팀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솔직히. 그리고 카타르도 여전히 물론 지난 아시안컵 챔피언이기는 하지만 굳은 신뢰가 간다고 하기는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호주, 이라크, 카타르 이렇게 봤을 때 이름값은 물론
그간의 최근의 모습에서 이라크가 조금 딸릴지 몰라도 실질적인 전력은 사실 이 세 팀이 그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상승세만 보면 오히려 호주보다는 오히려 이라크가 더 어렵다. 주로 4-2-3-1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여기서 주목할 선수는 이제 그 잔디 목방을 했던 후세인, 센터포드 그렇죠. 후세인 제일 유명한 선수이고, 지단을 좋아해서 이름 붙인 그 공격형 미드필더 지단 이크발 선수. 저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라시드나 하디, 이 라시드나 하디가요. 라시드 좋죠. 이라크의 캉테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라크의 캉테 유형이라서. 오사마 라시드 선수. 네. 이 선수가 마음 먹고 정말 휘저으면서 수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선 공격수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감독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 비디오도 좀 많이 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라시드 알 아마리 선수 이 2선 3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어떻게 1차적으로 분쇄하고 들어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라크는 뭐 제가 중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시안컵 때부터 자주 했지만은 사실상 유럽 선수들이 많은 팀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으로 이제 유럽에서 아예 태어난 선수들, 아니면 뭐 어려서 건너가서 유럽에서 성장한 선수들, 아니면 이라크 태생이라 할지라도 또 유럽 리그를 경험을 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지단 이크발 선수도 그렇고 저기 유세프 아민 같은 또 이름도 그렇죠. 보이고요. 네. 그 또 메르카스 저 도스키 선수도 있죠. 네. 네, 저런 선수들이 사실 지금 이라크는 반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적극적인 이민자계 선수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라크가 상당히 유럽적인 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는 술라카 선수와 나테크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라인 컨트롤하는 그렇죠. 팀이에요. 굉장히 이 수비 라인에서도 호흡이 잘 맞고, 전반적으로 이 팀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상대하기 쉬운 팀이 아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라크 일본전 아시안컵 첫 중계를 하면서 이라크 축구를 보고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슬라카 나틱을 활용한 뒤쪽에서의 롱패스 빌드업도 되는 팀이고 직선적인 축구도 되고, 일본이 내려갈 땐 이 팀이 올라가서 점유율도 되는 축구를 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라크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시안컵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컨닝한 거 아니시죠? 플러스 30m 롱볼에 나티크 선을 가 있는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저- 예. 중계를 하셨으니까. 네, 아시안컵 알겠습니다. 중계를. 일본전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음 3포트 요르단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2차 예선 G조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관주였는데 1등으로 올라왔고요. 카타르 아시안컵 때 이제 본인들의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제 준우승을 가져갔습니다. 6월에 아무타 감독에서 이 셀라미 감독으로 바뀐 약간의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3차 예선 때 요르단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르단도 피파 랭킹을 보시면 작년 7월에 82위에서 이 팀도 역시 조금씩 상승해서 이제 6월 달에 68위까지 됐거든요. 네. 역시 그 무서운 복병으로 꼽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안컵 준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요르단 축구의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 다음 역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월드컵 진출. 그렇죠. 월드컵 본선 진출. 아까 이제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는 본선 진출 경험이 그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르단은 어쨌든 지금까지 없는 팀이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승세에 또 다른 역사를 한 번 더 쓴다 그러면은 요르단은 이번에 엄청나게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비교 점수가 아까는 81점이었고 한 77점,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출전 횟수 이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6점을 줬고, 두 번째 있는 거 수비 공격 트랜지션 9점입니다. 정확하시네요. 우리가 저걸로 당했죠. 당했죠. 저거를 네. 두 경기나 당했기 두 경기나 때문에. 당해. 아, 저는 근데 지금도 화가 나는 게, 아니 첫 번째는 당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럼 감독이면 비디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두 번째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 진짜. 아니 한국 축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당시에 많은 팬분들께서도 화가 나신 이유가 지금 장원구 기자님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는 한번 뭐 모르고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똑같은 스타일이고 잘하는 선수들 다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경기에서 또 똑같이 됐거든요. 제가 또 뭐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제가 9점을 준 거는 이런 거예요. 슈팅의 그 전술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카운터 어택, 이 패스트 브레이크에서 나온 슈팅의 비중이 비조 6개국 중에 제일 높습니다. 가장 가장 1등이요. 높아요. 그 비율이. 아시아 예선 분석한 결과 전체 슈팅 수 대비 25%가량이 패스트 브레이크에서 나왔어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확실한 스타일이네요. 이거 스타일. 그 저기 하단에 오펜시브 스타일을 보시면 다이렉트 플레이 쪽에 좀 가 있잖아요. 네. 뒤에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좀 스피드 있게 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디펜스 스타일에서 카운터 프레싱,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른쪽, 이 선수들이 프레싱 할 때는 또 적당히 앞에 나가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수비를 네. 하는 팀입니다. 패스트 브레이크의 위력이 1등이 되려면 사실 프레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요르단은 예선전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인 포제션, 볼을 가지고 있을 때나 아웃 오브 포제션,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나 좌우폭이 매우 넓습니다. 전후폭이 넓다는 얘기가 아니라 좌우폭이 매우 넓어요. 윙어를 벌려놓는군요. 네, 그러니까 넓게, 좌우폭을 넓게 활용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라크는 6개국 중에 설명을 안 드려. 이라크는 6개국 중에 좌우폭이 가장 좁은 팀이었어요. 네. 좌우폭이 좁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라운드를 좌우로 이게 5개로 나누잖아요. 예. 보통 왼쪽 하프 스페이스, 가운데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이라크는 좌우 방향 전환할 때 짧게 가면서 단계를 거쳐서 방향 전환을 하는데 네. 요르단은 빠르게 펑펑 뭐 중거리 패스, 장거리 패스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라크보다 많습니다. 수비 라인, 아까 그 라인 그 컨트롤러가 이 팀은 로우 블럭에서 라인 컨트롤러의 위치가 B조 6개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높죠. 이라크가 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요르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모험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다. 물론 이게 한국을 상대로도 그렇게 하느냐는 좀 봐야 돼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국은 뭐 누가 뭐래도 제가 그렇죠. 느끼긴 그렇죠. 하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예선전에 드러난 스타일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팀의 포메이션과 이제 선수들을 좀 볼 텐데 너무 다 익숙한 선수들이죠. 네. 알 형제들 많죠 여기에. 알리오란, 알타마리, 알라이마, 네, 뭐 알라시나, 알라와부데, 전 익숙하죠. 예. 3-4-2 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라인 컨트롤 알 아라브 선수의 그렇죠. 컨트롤 위치가 다른 팀보다 더 높다. 알 아랍. 네, 이렇게 돼 있고 술라카 선수 유명한 것처럼 아랍 선수도 이제는 국내 팬들에게 좀 유명해요.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게 알 라이마트의 헤더, 알타마리 그 프리킥, 그 유명한 그 역습 능력.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알 라시단과 알리와부데 이 또 중앙 미드필더의 이 전투적인 그 수비 능력, 그 다음에 롱패스로 빌드업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전방 압박을 하고 상대의 볼을 빼앗아서 최단 시간에 그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 요르단, 우리가 또 당하는 일이 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요르단하고 이제 뭐 아시안컵까지 해서 4차례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진짜 앞선 2차례의 요르단의 강점 약점을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네, 네. 절대로 정말 이제는 나쁜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센터포드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올완 선수 있죠. 네, 알리오가. 개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죠. 네, 그렇죠.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알타마리만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볼을 타는 능력은 오히려 알타마리보다도 저는 오히려 한 수 위라고 봅니다. 전진하는 드리블 네. 상황일 때는 알타마리 선수가 더 위력적인데 뭔가 그 볼을 간수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요리조리 요거는 오란 선수가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빨간색 가까이 있는데 태클러에 알라시단 선수가 B조 6개국에서 6경기를 치른 선수들 가운데 태클 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이선 공격수들이 상당히 유의해서 좀 봐야 될 그런 선수입니다. 감독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제 요르단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포트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트 4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이 있었는데 이제 오만이 이 B조로 들어왔습니다. 2차 예선 D조 1등, 대만,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등과 상대해서 4승 1무 1패 성적으로 D조 1등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오만 역시도 지난 아시안컵 때는 이제 조별리그까지만 올라왔습니다. 두 대회 연속으로 이제 3차 예선 진출까지 성공한 이 오만인데 오만도 이 포트 4에서 좀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피파 랭킹을 좀 보시면요.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아니야, 그 아시안컵 때 부진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 5, 6월에 다시 이제 막판 아시아 예선전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시 올라온 그런 팀이 아시안컵 때는 부진했거든요. 아주 상태로. 최근에는 좀 올라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로에서도 그 죽음의 조에서 알바니아한테 걸리면은 큰 코를 다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예. 4년 전 유로 때 헝가리가 그런 네, 역할을 네, 했었고. 네. 이 오만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요르단 중에 오만, 누군가 네. 얘네한테 잡히면 끝이다. 그렇죠. 이 팀을 뭐 우리가 물론 전력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그래도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 공격 스타일, 수비 스타일을 보면 오만도 물론 우리나라 할 때도 그렇게 하겠느냐 의심은 갑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린 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평균적인 레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고 있거나 뭐 한 명이 퇴장을 당하거나 변수가 생기면 저게 맞진 않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러한 표들은 이 팀이 정상적으로 휘슬을 불릴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는 오만도 포제션을 할 수는 있는 팀이다. 그 요르단이요. 아시아 최종 예선을 2차 예선을 분석해 봤더니요. 오만이 볼을 가지고 있는 인 포지션 상태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폭이
이라크만큼 좁았어요. 측면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 단계를 거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인다. 그리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서 올라갈 때도 역시 짧은 패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단 밑에 그 수비 스타일은 이제 블록, 리트리트 패스가 많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팀이 안정적인 수비 지향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공격할 때는 한 번에 내지르는 것보다는 짧게 일단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선호를 한다. 이게 위의 표 중에 둘째 줄에 장갑 있죠. 골키퍼 세이브. 오만 선수들이 슈팅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상대 골키퍼한테 좀 너무 많이 막혔다. 상대 골키퍼한테 세이브를 당했다는 거는 날카로운 슈팅을 못했다는 그런 위협적이지 않다. 얘기죠. 네, 물론 상대 골키퍼가 기가 막힌 선방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저 수치에는 기가 막힌 선방과 평이한 선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만의 결정력이 약간 미흡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 윗줄에 박스 있고 검정 동그라미가 위로 나온 거 이게 이제 비유효 슈팅을 형상화시킨 건데 비유효 슈팅 수의 비율이 또 꽤 높아요. 13.0 평균. 네, 그러니까 오만이 이제 제 몫을 하려면은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메이션은 뭐 4-2-3-1로 예상이 되고요. 예. 보면은 4-2-3-1 포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전히.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밸런스 잡아주고 예. 저 포메이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2선 공격수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게 좌우되겠죠. 그리고 요 포메이션이 여전히 지금 요즘 이제 국제대회들을 봐도 여전히 많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또 수비할 때는 두 줄 수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4-2-3-1 했을 때가 사실은 두 줄 수비 만들기가 가장 편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알사디 선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프리킥 전문 키커고요. 중거리 슈팅,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라운드를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네. 공격과 수비 밸런스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팀의 깨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 오만의 라키티치입니다. 예. 알사디 선수. 예, 예. 윤자은 캐스터는 지식이 엄청나요. 아시안컵 중계 제가 조추첨식을 또 방송했기 때문에 네. 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로우 블록에서의 라인 컨트롤러 그러니까 알카미시나 알무살라미 선수의 위치가 한 18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로우 블록에서 라인 컨트롤러의 위치가 한 18m다 그러면 보통 평균 정도로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15, 16m는 네. 좀 낮은 거고 20m, 21m는 매우 높은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오만도 안정된 경기를 지향을 하면서 역습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중동에서 끈기를 발휘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트 4인 만큼 우리나라가 뭐 홈앤 원정에서 이 오만과의 상대 좀 승점 석점을 잘 따주길 바라겠고요. 이제 무조건적으로 승리하는 두 팀을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포트의 팔레스타인인데 이 팀도 이제 2차 예선 2위로 올라왔고요. 레바논 이제 호주에게 밀려서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피파 랭킹은 지난 1년간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죠? 96위에서 95위, 97위. 월드컵 2차 예선전의 성적도 뭐 2승 2무 2패. 운이 좋아서 예. 조 2위로 돌파는 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조건 하여튼 승리하는 전술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기준으로 보면은 팔레스타인도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올라갔죠. 네, 그리고 오다이 다바그 선수를 위시해서 요즘은 어쨌든 팔레스타인도 아주 만만하다는 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파 랭킹상의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건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팔레스타인도 약간 파란을 일으켜 볼 만한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팔레스타인의 좀 특징도 확인해 볼 텐데 일단 4-4-2 포메이션 역시 저 다바그의 활약상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아시안컵이었고 그리고 중요할 것 같은 이번 3차 예선이에요. 다바그 선수는 뭐 축구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선수고 좌우 날개 세얌과 아부아르다 네. 이 선수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드리블도 좋고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인데 네. 요번 그 아시아 2차전에서 역습이 거의 다 저 두 선수로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저 이모티콘들을 보면 세얌 선수가 1등을 하는 부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암 선수가
이 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 로 블록에서의 테르마니니 선수의 위치는 평균 한 19m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보다 약간 조금 생각보다는 좀 조금 높은 네. 그런 수준이고요. 팔레스타인도 좌우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제 볼을 가진 상태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좌우 폭이 45m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다른 팀보다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스타일로는 이라크와 오만이 조금 비슷하고 그렇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 약간 비슷할 수 있다. 역시 말씀 몇 마디 드리면 바로 캐치를 하시는 우리 샤신. 아니 워낙에 지금 자료로 좋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윙에 대한 또 활용도나 스타일이 활용도 이런 요르단과 거 약간 높죠.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나 황재원 또는 뭐 김태환 이런 선수들이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저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시안컵 때 저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알바타트도 굉장히 좀 좋게 봤었고요. 네. 과장에서 표현하면은 이제 저 선수가 이 팔레스타인의 카일 워커, 카르바할. 네. 공수 밸런스가 저 팀에서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줬고 뭐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크로스, 수비 내려올 때 이제 말씀해주신 뭐 라인 컨트롤과 상대의 이 공격수, 측면 공격수를 좀 1차적으로 맞는 역할을 알바타트가 좀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다바구와 이제 알바타트를 저는 조추첨식 할 때 주요 선수로 좀 적어놨었거든요. 윤장한 캐스터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저 알바타트 선수가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언론들에서 조별리그 베스트 11 이런데 들기도 했던 선수예요. 여기도 이제 뭐 오프트긴 하지만 이 주연 자원들이 있고 좀 한 방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중립 지역에서 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지 또 그 경기장에 또 양 국가 빠르게 적응하는지도 좀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이 5포트 팔레스타인과의 맞대결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6포트 이제 마지막은 북한 인도네시아를 다행히 피하고 쿠웨이트와 이제 상대를 벌이게 됐는데 이제 쿠웨이트는 카타르에 뒤져서 이제 2차 예선 A조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저 성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 승률이 50%가 채 안 되잖아요. 6득점 6실점. 진짜 간신히 턱걸이 했네요. 네, 간신히 턱걸이 했고 피파 랭킹을 봐도 141위, 139위. 사실 이 쿠웨이트가 예전에 굉장히 강팀이었잖아요. 1980년대 이제 5.1 축구가 부상을 하면서 그때는 사우디보다 더 강팀이 쿠웨이트. 그때는 가장 먼저 넘버원으로 떠올랐던 산유국 부자 나라가 쿠웨이트였어요. 원래 랭킹 1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한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삐끗하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무슨 뭐 축구협회가 제재를 받았잖아요. 피파로부터.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점점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쿠웨이트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왕년에 중동 최강이었는데 한동안도 아시아 전체 할 때 한 8강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팀인데 요즘은 그런 자리를 아까 뭐 이라크, 요르단 다른 나라들한테 다 내줬죠. 예선전 경기를 제가 한 2경기를 봤는데요. 카타르한테 1대2로 진 경기하고 인도 0대0 무승부를 봤는데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졸리셨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인도에게 0대0 1무 1패한 거는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쿠웨이트는 B조 6개 국 중 점수는 67점으로 5등을 5위로 차지했어요. 6포트인데. 다이렉트 플레이에 좀 가까이 있고 블록 수비에 좀 가까이 있다. 전형적으로 안전 위주의 경기를 하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옵사이드 기를 한번 보세요. 상대 팀이 4.3개의 옵사이드를 범했어요. 그럼 라인이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그 쿠웨이트가 라인은 그 평균 정도 한 18, 9m 돼요. 그리고 수비도 저기서 저 블록 리트리 디펜스라는 거는 도전하는 수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아주 낮은 쪽은 아니고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도 좀 활용을 하면서 상대 공격수가 좀 너무 이 쿠웨이트를 얕본 게 아니냐 과감하게 공격을 하다가 좀 옵사이드에 많이 걸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쿠웨이트 포메이션인데 4-1-4-1로 일단 예상치로 적어주셨습니다. 감독이 또 바뀔 거니까 이제 바뀔 거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중요한 선수로는 뭐 역시 센터포워드 나세르 선수 나세르, 그리고 좌우 날개 다만과 알라시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주목할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하니 선수를 좀 보시면 됩니다. 쿠웨이트의 캉테 라고 부를 정도로 저 선수도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다행히 1포트를 받는 데 성공했고요. 2차 예선 C조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C조 예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잘 소화해 주면서 싱가포르, 중국, 태국과의 경기에서 5승 1무를 거두고 압도적인 득실자를 또 보여주고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5경기 연속 득점. 네. 역시 뭐 우리의 소니 대단합니다. 우리 저 홈에서 1대1로 비긴 거 외에는 거의 전 경기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뭐 2차에서는 당연히 저 상태대로 가는 게 맞고요. 2차 예선 이제 우리나라의 상대성이 있는 또 성적이네요. B조 6개국 중에서는 88점으로 1위를 줬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8, 9점, 그리고 선수층과 월드컵 출전했으면 뭐 단연 압도적으로 아시아에선 1위라서 10점을 줬고, 감독 리더십과 감독 전술은 임의로 적어놓은 거예요. 저것도 역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8점은 되겠지라는 기대치를 적어놓으시고 8점은 그냥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할만하다 네. 정도면 8점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 오펜스 스타일은 자 보세요. 빨간 점이 벤투 감독 시절이었다면 한두 칸 더 오른쪽으로 갔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중간보다는 조금 더 포지션 풋볼을 한다. 블록 수비와 카운터 프레싱에서 저는 딱 중간을 줬습니다. 네. 저거는 뭐 우리나라 수비가 그렇게 안정되지도 않고 가끔 실수도 합니다만 전술 형태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 뭐 저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한의원님은 어떠신지 한의원 우리 샤신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새로 오시는 감독님께 모든 것을 넘기시나요? 맡기겠습니다. 황희찬 선수 센터포드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 황희찬 선수 톱에 대해서 과거부터도 또 일리 있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기 때문에 네. 예, 장원구 기자님의 이 의견이 뭐 전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그 유로 봤을 때 네. 스페인이나 독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선 공격수들 간의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완벽하잖아요. 아, 물론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흉내라도 좀 내야 된다. 예선전에 이제 거의 틀림없이 박스에 밀집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상대팀들이. 상대가. 네. 깨기 위해서 일단 중거리 슈팅을 좀 계속 때리고 어디서 중거리 슈팅 몇 번 맞다 보면 이제 또 수비가 좀 튀쳐나오겠죠. 그때 저 이선 공격수들이 손흥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강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황희찬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포지셔닝에 의한 그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저 형태에서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저렇게 됐지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가서 폴스나인이 될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센터포워드로 될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황희찬 선수를 저 자리에 넣은 거고요.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시킬 때는 아무래도 앞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라크, 요르단도 우리를 상대로 그래도 약간은 실리적인 컨셉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들도 강팀이긴 하지만 요르단은 뭐 원래가 좀 실리적인 컨셉이 강한 팀이고 사실은 황희찬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이제 5만 이하로 내려가면 텐백 수비가 나올 확률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뭐 조규성 같은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조규성 주민규는 후반엔 한 25분인데 0대 0이다. 네, 그럼 반드시 투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조커 자원이 되겠죠. 우리 또 새로 올 감독에 따라서 지금 요 포메이션은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3차 예선에 만날 팀의 좀 전력도 우리 장원구 기자님의 특별한 고퀄리티의 그래픽 일명 그래픽과 함께 좀 만나봤는데 9월부터 이제 이 3차 예선이 진행이 됩니다. 9월달 두 경기에서는 한국이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경기를 펼치고 이제 바로 오만 원정을 떠나게 되고요. 10월달에는 이제 요르단 원정길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라크와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 11월 달에는 쿠웨이트 원정, 팔레이센 원정 이 11월 달에는 이 중동 원정 두 경기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 들어서 3월 달에 한국에서 두 경기 오만과 요르단을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마지막 6월 달에 이라크 원정 그리고 이제 10번째 경기가 이 쿠웨이트와 한국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종 3차 예선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좀 가장 고비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후반기는 차치하고 일단 앞쪽 경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르단, 이라크와 두 경기가 붙어서 예정돼 있죠. 네. 요게 일단 상대의 어떤 강력함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가 일단 고비가 좀 될 거고요.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11월에 둘 다 원정 아닙니까? 둘 다 원정입니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아마 지금 2차 예선도 사실 팔레스타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어떤 다른 나라를 찾게 될 텐데 요때 이제 협상을 좀 잘 할 수 있다면 쿠웨이트에서 팔레스타인이 경기를 치르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쿠웨이트에 눌러 앉아서 계속 이제 두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협상이 되려면 이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그 특히 이제 상대국이 그거를 이제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군데서 두 경기 눌러 앉아서 하면은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국이 그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반대급부 같은 게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가급적으로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두 경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중동은 다들 가까워서 이렇게 비행기 타면 뭐 한두 시간 뭐 이러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잔디 상태. 같은 중동이라도 사우디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는 워낙 잘 사는 나라라 잔디 상태도 최고급 수준이에요. 거기는 뭐 이라크, 뭐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쪽은 조금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안 좋은 잔디에서 계속 하니까 거기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왔을 때는 그냥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경기에서 뛰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들은 나쁜 잔디가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잔디에서 볼 컨트롤하고 심지어 그렇다면서요. 패스 길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잔디상. 원정 경기에서의 잔디 상황. 잔디. 네, 요게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차 예선의 조 1, 2위가 이제 다가오는 2026 북중 월드컵에 이제 본선으로 자동 직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티켓을 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 본선 직행을 할 것이다라는 상상은 하시지만 또 축구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펼쳐질 9, 10, 11월 A매치 6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길 저희도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월드컵 3차 예선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